비만약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삭센다, 이 만료되는 시점 이 부분도 이슈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만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강하다가 또 조정을 받다가 오늘 보니까 또 약간 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적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쪽의 이슈들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삭센다 물질 특허는 작년 12월에 만료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삭센다보다 이제 동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빅토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빅토자의 특허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이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이제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삭센다 용량이 아니라 삭센다가 처음 승인을 받았던 빅토자이기 때문에 네네. 삭센다는 조금 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빅토자 바이오시밀러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GLP-1 쪽은 요즘 너무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삭센다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기존 치료제들의 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게 되면 그 또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지금 생산이 지금 수요보다 덜 되고 있어서 이런 삭센다보다는 지금 최근에 승인을 받은 의약품들의 생산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들도 그게 더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게 같은 펜 타입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신약들 위주로 먼저 생산을 하고 이제 나머지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삭센다가 우리나라에 뭐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위고비랑 마운자로도 못 들어오고 있는 판국에 조금은 그냥 약간 아쉬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 쪽은 지금 일라이릴리의 매출이 너무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게 되면서 그냥 식어가던 게 다시 약간 올라온 느낌이긴 합니다. 비만 치료제 하면은 사실 해외 종목들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랑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두 가지가 좀 투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내 종목들도 약간 그 수혜 강도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최근에 실제로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진출한다 이런 한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타 개발 종목들은 오히려 악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은 좀 저희가 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앞으로의 성장성을 좋게 봐도 될까요? 어차피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의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올 거라는 건 예견된 사실이었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노리는 거는 좀 싼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혹은 이제 아시아인들에게 적합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좀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말 싸다면 오히려 또 그 길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신약입니다. 도나네밥이 이제 지난달에 승인을 받았는데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사실 이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워낙 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뭐 꿈의 치료제 이런 것들도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이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생각보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치료제들이 많이 팔리고 있진 않아요. 뭐 레카네맙도 그렇고 도나네맙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지 않고, 심지어 도나네맙은 유럽에서 또 승인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런 이득보다 단점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쪽은 성장을 하긴 할 거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나 이 가격대가 몇 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야 몇백만 원대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일단 뭐 몇백만 원도 싸진 않고, 그래서 몇 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인 이 의약품을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초반에 처방을 받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진단 방법도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혈액 진단 이런 걸로 했을 때 이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PT라고 해서 뇌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 스캔을 하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야 이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데, 이 진단도 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보험 적용을 다 점점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자 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의약
제품 자체의 효능이 너무너무 뛰어나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뭐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됨에 따라서 알츠하이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니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원인이나 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는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분류하기가 요즘에는 이렇게 좀 섹터별로도 자세하게 좀 이슈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라든지 CMO 그리고 뭐 치매 치료제도 있지만 최근에 ADC도 있고요. SC 제형을 바꾸는 그런 플랫폼적인 기술들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키워드를 주목해 보신다면 어떤 키워드가 좋다고 보세요? 말씀해주신 키워드가 다 너무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언제 뭘 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저는 생물보안법은 그래도 연내까지는 올해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치매 비만 치료제도 그때그때 너무 중요하고 뭐 학회에 나올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뭐 올해 딱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미국 대선 관련 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생물보안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는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미국 대선과 생물보안법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CMO, CDMO 시장일 것 같은데 CDMO 기업들이 그러면 지금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래도 지금 기대감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또 다시 하락한 기업들도 있고 이 기업들이 하반기에 실적까지 좋다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뭐 ST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막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하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생물보안법이나 미국 대선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많이 반영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사실 섹터 내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라기보다는 기업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뭐 자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든지 혹은 뭐 SC제형이라고 하면은 알테오젠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뭐 관련주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그걸 키워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SC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게 그 글로벌 트렌드인 거는 맞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MO 시장이 그러면 어쨌든간 이 하반기까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좀 투자할 만한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유명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글로벌 그런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적 있는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그래도 글로벌 기업으로의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으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뭐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삼성바이오틱스랑 ST팜이 가장 각광받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가끔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바이넥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인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해본 기업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그들의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충분히 쌓인 기업들이에요. CDMO, CMO가 제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을 해주는 건데 얘네가 레퍼런스가 없으면 보통 안 맡깁니다. 큰 회사들은. 그래서 초반에 다들 조금 고생을 하다가 그런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대규모 수주가 하나둘 들어오고 수주가 점점 쌓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J컵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게 완벽하게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인 거고 ST팜은 옛날에 잘 하다가 이제 길리오드와 계약을 했던 C형 간염 치료제 원료가 완전 끊겼었어요, 한 번. 그래서 그때 한 번 적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끊겼던 이유는 그 치료제로 인해서 C형 간염 환자들이 없어져서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래서 원료가 끊긴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올리고 CMO, CDMO를 하면서
큰 기업들과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고, 뭐 노바티스 같은 큰 기업들과도 계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로슈의 투자를 받은 적도 있고, 그만큼 이제 ST판도 빅파마와의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 그런 수준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CMO, CDMO 기업들은 아직 그런 레퍼런스가 많진 않아서 이제 조금 시작을 하는 단계다. 이제 뭐 생물보험법이 통과가 된다면 뭐 그때 조금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는 각도에 비하면 STP 화물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약간의 좀 인지도 차일까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2분기에 좀 안 나왔어요. ST팜이 받은 수준은 뭐 그런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다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다 밀렸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 대비 잘 안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실적이 기대치 대비 잘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도 리포트를 참 많이 봤는데 ADC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ADC 시장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ADC는 약물 항체 접합체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표적 치료제예요. 표적 항암제인데 다이렉트로 암에 약물이랑 항체를 보내는 거죠. 암만 딱 치료를 하는 그쵸? 건가요? 그래서 네. 표적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좋다인데 지금 ADC가 떠오르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너투라는 유방암 항암제가 나오면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에너트라는 유방암 항암제가 나오면서 유방암에서 이 정도의 효능을 냈다고? 라면서 암학회에서 계속해서 기립박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ADC의 기술을 접목시킨 의약품이 너무 뛰어나게 나왔기 때문에 ADC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에너트를 개발한 다이이치 산교도 일본에서 거의 뭐 신고가를 계속 찍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다이이치 산교가 같이 개발한 건데 다이이치 산교는 지속적으로 뭐 다른 ADC 기반의 항암제들도 개발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ADC가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에노투 이외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암종에 있어서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인 거고 다른 타겟, 그러니까 이게 표적 치료제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타겟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방암 항체는 허투를 타겟하는 ADC 항암제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고형암을 타겟하는 많은 타겟들을 다 타겟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ADC 항암제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 항암제들의 업사이드가 여전히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시장성이 커질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 쪽은 한 2년 전부터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딜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항암제 쪽에서 떠오르는 샛별에서 이제는 리더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DC 자체에 대한 시장도 커지는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SC 제형도 ADC의 SC 제형을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지금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ADC도 SC 제형까지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건 이제 또 플러스 알파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뭐 ADC 자체는 지금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띠고 있고 이 ADC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국내 기업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ADC 시장이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사실상 저는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 다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전 초반에 나왔던 것들은 약이 너무 별로여서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블록버스터급 뭐 1조 원 이상 팔린 의약품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나온 것들도 있어요. 다이치 산교가 개발한 것들도 뭐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진짜 시장성이 큰 암종에 대해서 더 니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셨던 리가켄바이오 외에도 국내에서 ADC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ABL바이오도 사이드로 하나 하고 있기도 하고 한때 ADC, SC제형으로 뭐 알테오젠이 계약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몇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ADC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진 않아서 국내에도 뭐 엄청 많진 않습니다. 이 SC 제형과의 또 결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SC 제형에 대해서 그럼 최근에 또 알테오젠이 당연히 대표적으로 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머크랑 또 독점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시사할까요? 규모도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일단 알테오젠과 머크의 계약은 몇 년 전부터 뭐 어느 정도 쉬쉬하면서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비독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계약 상대방이 진짜 머크가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머크와의 독점 계약이 확실시 되면서 키트루다는 SC제형으로 지금 특허를 방어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나 머크가 자체 SC제형으로 개발하던 키트루다 SC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상이 완전히 망하면서 지금 알테오젠과 개발 중인 키트루다 SC제형을 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독점 계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키트루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30조 원이 팔리고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과의 계약을 알테오젠이 체결한 거고 이 규모가 중요한 것보다는 키트루다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데 이 키트루다 SC 제형의 매출의 몇 %를 이제 매년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머크가 실적 발표나 이런 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SC제형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SC제형의 비중을 뭐 50% 이상 늘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만큼 매출액의 앞으로 50% 이상을 SC제형으로 만든다면 확실히 그 매출 수준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SC제형이 기본적으로 지금 IV제형보다 편의성도 뛰어나고 투약 시간도 짧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IV 제형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좀 그 위치에 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단은 SC제형으로 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편리한 것도 있고 효능 자체도 SC제형으로 했을 때 동등성도 입증이 이미 됐는데 뭐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더 쉽고 편하면 오히려 써야겠죠. 그쵸. 네. 거기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들을 지금 빅파마들이 다 SC제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티센트릭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바꾸고 있는 게 이미 트렌드가 되어서 그냥 항암제는 다 SC제형으로 만들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이 머크 말고도 조금 다른 곳과도 SC 제형과 관련돼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정말 많은 기업들과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핫한 건 이제 산도즈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산도즈랑 원래 단회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다회 계약으로 바꾼 건데 산도즈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대장 중 하나거든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대장 중 하나인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들도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신약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아요. 네, 셀트리온도 이제 램시마 IV를 팔다가 SC제형으로 하나 개발했는데 그거 이제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일단 SC제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SC제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산도즈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3개의 옵션 행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다 SC제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자체도 8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의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산도주도 한 개에서 여러 개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일단 SC제형이 의약품 시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를 보여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도 올해 거의 3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저는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주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머크와의 임상이 끝나는 시점, 어쨌든 9월 23일에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나 뭐 겨울에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당연히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아직 임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2~3배를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임상 데이터 나오고 혹은 이제 ADC
SC형 뭐 계약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게 나왔을 땐 당연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종목별로 조금씩 좁혀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요즘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100만 원 황제주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주가에 대한 밸류 수준 지금 괜찮은 건가요? 일단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기대치 대비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일회성으로 들어온 마일스톤이 한몫했습니다. 2분기만큼의 서프라이즈를 3분기와 4분기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다만 이번 실적이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마일스톤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4공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거든요. 가동률이 좀 좋은가요? 그렇죠. 지금 4공장 기대치 가동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로 인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도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들이 만족을 하는 건지 계약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수주가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정말 탄탄하고 레퍼런스는 정말 잘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생물보안법이나 혹은 바이오시밀러 수혜 혹은 지금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수는 있기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뭐 3분기, 4분기도 진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거야 보다는 딱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제주 등급 가능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뭐 생물보안법도 통과되고 뭐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삼성바이오직스도 계속해서 업사이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진펜트라가 이제 3대 PBM에 다 등재가 됐다 이런 좋은 소식이 또 들리게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또 이 굉장히 팬분들,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과거의 영광을 조금 더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은 큰 PBM에 등재가 돼야만 매출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이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사업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마진율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병으로 인해서 이익은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셀트리온이 3대 PBM 보험사의 등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램시마, 인플렉트라 매출이 QOQ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기존에 팔고 있던 바이오시밀러들이 대부분 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뭐 망한다, 망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바이오시밀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기존의 판매 중이던 시밀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램시마 SC부터 해서 작년에 좀 이틀을 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등재된 후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는 기업이기에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그럼 진펜트라 매출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 성장도 크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진펜트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바이오시밀러도 다 조금씩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